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꾸 이제 국힘당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시비거리를 걸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 청구를 국회에서 뭐 내란죄를 뺐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 내란 사유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 조항은 빼고 징계 사유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 법조항만 다르게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무슨 내란죄를 뺐으니까 다시 의결해야 된다라고 이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이거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그 당시에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국회 대표로 권난동이었어요. 그때도 권난동이가 이미 그때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일부 다시 추려갖고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권선동이가 지금 난동 부리는 거일 뿐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요, 헌법은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위배된 게 어떤 게 있냐,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란죄는 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다 뺀다는 게 아니라 이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얘가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죄라는 형법은 나중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탄핵 파면은 형사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사 책임 여부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거는 재판부에서 따질 일이고, 윤석열이가 하는 계엄령 선포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국회 장악 시도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헌법을 위반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탄핵 소추 사유, 내란죄라는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의 법률적 조항을 빼겠다. 위법한 헌법 위반만 보겠다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아니에요. 내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적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률적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 위반한 것만 집중을 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2월 달 안에는 다들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 가만 내가 보니까 요즘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지금 어떤 변호를 하거나 변론 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얘네들이 과연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맞나 싶어요. 단 하나도, 내가 보니까 단 하나도 윤석열이가 유리하게끔 변호를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가만 보면 얘네 윤석열 변호인단 맞아? 어떻게 이렇게 변호를 하지? 이러면 그냥 100% 탄핵인데, 왜 그러는지가 드러난 게, 얘네들은 지네도 법률가잖아. 아무리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지만 답이 없으니까 시간 끌기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탄핵 사유는 너무너무 지네가 봐도 명백하니까 그냥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막는 게 시간 끄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탄핵 사유에서 오히려 내란죄가,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내란죄 포함시키는 거를 오히려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오히려 빼라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그렇잖아?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오히려 내란죄는 빼라라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포함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헌재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오히려 얘네들이 내란죄를 왜 빼냐, 이런 걸 보면 논리도 없고 무조건 시간 지연 전략밖에 없다. 얘네들은 변호인단이 시간 끄는 거밖에 없는 거야. 어떤 법리적으로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수단이었다라는 이런 말조차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4월 달까지 시간 끌면 이미선 재판관이랑 그 또 한 명의 어떤 문영식 문영배 맞나요?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그때 되면 탄핵 심판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을 빼면 얘네들은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수예요. 뭐냐, 잘 봐요. 어제 잠깐 제가 이재일 변호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윤석열이가 임명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도 다음 정부인 민주당이 거의 정권을 잡을 확률이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 2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야. 그쵸? 잘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4월 18일이면 윤석열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2월달 안에 탄핵심판 절차가 끝나면 적어도 4월 18일 전에 끝나잖아. 그러면 바로 대선이란 말이에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누구도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임명을 못합니다. 저쪽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아야지. 헌법재판관은 국회에 인준이 필요한 거라서 무조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국회 추천목으로 민주당 2명, 그다음에 국힘당 1명, 대통령 목 2명에도 헌재도 우리가 앞으로는 진보 성향의 정상적인 재판관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아니 무조건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무리 늦어도 2월 달이면 나오고. 그럼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윤석열이 임명해야 되는 대통령목에 헌법재판관도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더더욱더 앞으로 돌아오는 대법관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뭐 대법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전부 민주당 정권에서 다시 사법체계나 헌재체계들을 다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치?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이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대법관들을 거의 11명 중에서 거의 9명을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걸 다 지금 윤석열이가 걷어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만 집중을 해갖고 탄핵을 시키면 위기가 또 기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헌재가, 저도 이 헌재 심판도 이거는 뭐 걱정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윤석열 목도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목도 이제 민주당 목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재도 이거는 내란죄는 형사사건의 형법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만 보는 게, 헌재는 여러분들 헌법에 위배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도 이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죄를 제외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엄 자체가 내란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법 조항을 철회했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형법 조항만 철회한 것이지 내란죄를 철회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힘당이 정신찬량증이죠.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는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그러니까 권난동이도 지금 지가 8년 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지가 스텝이 꼬였고요. 그때는 권난동이가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지가 다시 골라갖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했던 게 권난동이에요.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험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니 해도 헌재의 판결이요, 지금 뭐 윤석열은 뭐 하루만 더 살고 뭐 그냥 국힘당 정당 해산까지 가기 위해서 저렇게 뭐 충신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정영식 판사, 뭐 그 다음에 누구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 있는 애들이 조한창이, 김복형이, 정영식, 얘네 3명이거든요.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요, 정영식이보다 저는 김복형이가 더 또라이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특히 정영식이 같은 애는 과거의 판결들을 보면 정영식인 진짜 이거는 뭐 수구에 전락된 어떤 재판관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정영식이가 요번 헌재 어떤 수명 재판관의 이미선 재판관이랑 지금 같이 보조를 맞춰갖고 지금 준비길에 지금 헌재 방송을 제가 보니까 정영식이가 명예회복 하려고 그러더라고. 정영식이가 명예회복을 하려고 그래. 오히려 이미선 재판관은 원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명 재판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점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를 준비를 해서 1번 요점 정리를 쫙 해갖고 나머지 6명의 재판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재판관 6명들 저희가 요점 정리했으니까 요거만 심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 재판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정영식이랑 이미선이랑 지금 변론기를 준비해갖고 지금 수명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 심판도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헌법재판관 이외에 법관으로서 국회의원 배지다는 거 이외에는 얘네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애들이에요. 응?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에 관해서 만약에 여기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가는 얘네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이나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던 간에 누굴 믿자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이번에 윤석열 탄핵은 헌재에서 전원일치 9명 40역 재판관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전원일치의 판정이 필요해야지 쟤네들이 사실상 헛소리를 못한다. 박근혜도 8명 전원 합의 일체로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속도를 만장일치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난 윤석열 대리인단은 진짜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란죄 여부 따지면서 시간을 끌라고 하는 거, 이거 내란죄 누가 봐도 성립이 되거든요. 성립이 되는데 그냥 심판 지연 끌라고 하는, 제일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헌재 이미선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무회의록 내라, 포고령도 제출하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 이 얘기 듣고 얘네들 변호인단 맞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찾아봐라. 아니, 어떤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이 그 당시에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엄 포고령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직접 찾아봐라. 이게 얘네들은 윤석열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아무 변론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이게 얘네들이 더 이상 변론 자체를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우리 이제 좀 윤석열 지금 체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쌍특검도 있죠, 여러분들. 쌍특검을 7일날 재표결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이 쌍특검은 윤석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7일날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아마 민주당이 여러분들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에 어떤 그 임시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실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7, 8, 9, 10, 4일에 국회가 임시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주항공 참사가 있어서 국가 애도 기간이었잖아요. 4일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뭐 특검 문제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예,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이탈표가 있을지 뭐 민주당은 안 되면 또 한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김용현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기대를 해요. 이게 이탈표가 왜 그러냐면 윤석열 탄핵까지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내란 특검을 반대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윤석열 탄핵이 맞다라고 하면서 내란 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 내란 특검을 만약에 국힘당이 찬성표를 던졌던 애들이 또 반대하긴 그런데 요게 지금 이게 좀 진짜 검찰이 김용현이의 공소장을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김용현 공소장이거든요. 이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요, 진짜 83페이지인데 진짜 검찰이 수사를 잘했더라고. 검찰이 이건 진짜 수사를 잘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김용현 공소장의 요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여기 있다.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소장 어디 가면 다운받을 수 있냐고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8개월 전부터 계엄의 망상에 충암파 중심 내란 모의를 실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8개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충암파, 이거 공소장 내용이에요. 중심의 내란 모의를 실행했다. 5월 6월 경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과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그 11월 30일에도 계엄 3일 전에도 윤석열과 관저에서 김 여전 사령관과 만나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을 비판하며 그때도 준비를 했고 계엄 하루 전날 김용현 장관과 11월 말부터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검토했다. 이 시기에 김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계엄 선포 시 군을 투입하고 다 우원식을 체포하고 쫙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3일날 대규모의 군경이 동원되고 그 당시에 경찰 3,144명, 군 1,605명 뭐 동원하고 실탄 57,735발. 윤석열은 실탄 지급 안 됐다 그랬던 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곽정군 특전사령관, 이준훈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은 소총용, 그 다음에 권총 실탄 휴대하고 국회로 출발했다. 이거 되게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이다,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이미 나왔었고, 이거 나중에 그렇지, 저건 있지. 윤석열이가 명태균 공천 개입을 거론하면서 계엄을 굳혔다, 결심을. 왜 그러면 명태균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터지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명태균이가 내가 이끌면 이 정권 끝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만류를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계엄이었다. 비무장이 이랬지만 6만 발 가까운 실탄을 투입했고 계엄 해제 의결에도 병력을 재투입하려 그랬다. 이게 다 검찰 공소장에, 김용현 공소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는 표현도 딱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 새끼는.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내란 특검 7일날 쌍특검 재표결도 있지만 국정조사도 이어진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요거 좀 합시다. 공수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공수처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진짜 이건 잘못됐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이 오동훈 입장에서는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잡으라니까 이자가 지금 공수처가 1차 영장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원인들을 제가 좀 이따 뽑아줄 거지만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었냐면 국민들 즉 약자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하던 공권력이 우리가 예전에 쌍용차 어떤 그 노조를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윤석열이라는 개인 앞에서 이렇게 공권력이 무기력한가? 그게 정말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인간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법원에서도 체포할 수 있게 명분을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이번에 좀 분노했고 지금 경찰은 제가 알아보면 경찰은 윤석열 체포에 의지가 강하대요. 왜 그러냐면 경찰 내부에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은 사실 내란 혐의로 이미 국가수사본부에서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눈치가 빠릅니다.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그 최상무기의 지시도 경찰과 군은 거부했어요. 대통령 경호에 협조해 주라는 거를 오히려 경찰이랑 군은 이번에 전부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 경찰의 불명예잖아요. 윤석열 계엄령 내란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경찰이 동원돼서 경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소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이번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라는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강하대요. 그래서 전국 경찰 직장인 협의회에서도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라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거기서 만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호처장을 경찰이 현장범으로 체포하려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공수처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어제도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 공수처, 경찰 셋이서 합동을 하든가 아니면 공수처는 빠지고 경찰이 하든가. 왜냐하면 내란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사건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나서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검찰과 손잡아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특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다 깎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민주당이 공수처가 수사를 검찰에게 넘겨라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경찰에다가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찰에다가 넘기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찰은 검찰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찰은 여러분들 수색이나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을까? 영장 청구랑 기소는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경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라고 하면 경찰은 당연히 검찰과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장 청구권도 검사들에게 있으니까. 그죠? 경찰에게 넘기라는 게 결국은 경찰이랑 검찰이랑 같이 손잡고 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검찰은 또 직권남용죄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내란죄는 경찰의 몫이니까 어차피 경찰과 검찰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괜히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에게 사건을 이첩하라고 한 이유는요. 만약에 검찰이 공수처에게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게 사건 이첩을 안 했다 그래갖고 불법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왜 그러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을 요구할 때는 검찰은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공수처법에. 그래서 검찰은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불법성이 인정될까봐 일단은 공수처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런 이제는 공수처 사실 민주당은 공수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넘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제가 왜 이제는
제 정보망에 따르면 뭐 2차 집행을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민주당은 사건 경찰로 넘기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주체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경찰이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미 영장 청구로 나와 있으니까 체포 영장 청구는 영장은 이미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해갖고 나와 있으니까 경찰이 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과 손을 잡고 기소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제가 공수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되짚어 볼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 공수처는 처음부터 윤석열을 체포할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공수처에게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훈이는 처음부터 윤석열을 체포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처음부터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았냐면 저런 내란 여러분들 반란수계예요. 그쵸? 반란수계에게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때부터 나는 이 새끼들 의지가 없구나. 그때도 이상했잖아. 이런 내란 반란수계에게 공수처가 3번이나 대통령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갖고 나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지랄을 떨더라고. 예전 같은 다른 나라 같으면 이해를 못해요. 내란 수계는 즉각 체포해갖고 바로 구속시켜야 되잖아. 공손한 공수처장 3차례나. 왜 그러냐면 이런 중요한 수계들은요 수사의 가장 여러분들 핵심이 뭐예요? 신속성, 그 다음에 비밀, 밀행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속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그리고 저쪽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 만약에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를 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갖고 바로 치고 들어갔으면 이렇게 3중 4중으로 뭐 경호처가 대비를 하고 이런 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소환장 해갖고 2번째 소환장, 3번째.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측에서는 저것들이 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우리가 어떤 법리 논리로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어떤 식으로 대비하자.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준 거죠. 제가 보면 뭐 예우적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 내란 수계를 무슨 예우 측면을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체포영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월 30일인가 나왔죠. 이런 긴박한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나오자마자 들고 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법 집행은 이런 중대 혐의자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들고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묵혔다가 1월 3일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즉각 집행을 했어야지. 체포영장이 나오자마자 아니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거면 밖에서 이미 공수처 직원들이랑 경찰들이랑 다 용산에 직결해갖고 체포영장 어떻게 되나 딱 있다가 체포영장 발부됐다 라고 하면 바로 쳐들어갔어야지. 이거를 하루 이미 체포영장이 나온 지 3일을 시간을 주다 보니까 1저지선, 2저지선, 3저지선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응? 말 같지도 않잖아. 이거는 윤석열을 체포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을 빼주기 위한 저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셋째, 경찰 기동대가 2,700명이 동원됐어요 이번에. 응? 경찰이 사실 문을 열어줬잖아. 경찰 병력의 지원을 받고도 영장 집행을 성공을 못하는데 이유가 경호처의 강력한 반발이었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경호처가 반발할 거 알지 못했나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박종균인가요? 박종준이는 이미 내란 혐의자예요. 얘네들은 윤석열과 한 배를 탄 새끼예요. 이 새끼가 그러면 순순히 윤석열 잡아가라고 해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항할 거를 준비하면 철저하게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거나 국가수사본부에 얘기해서 경찰 병력을 걔네들 뭐 숫자적으로 뭐 100명 대 200명이었다? 2000명이 가고 3000명이 가든가 둘러싸였어야지. 응? 법 집행이 뭐 영장만 나오면 순수하게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공수처는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힘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지네가 법 집행을 하는데 최성목이한테 경호처가 저항한다고, 최성목이한테 경호처가 협조하라고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공문 보내는 게 비용신 아니에요? 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경호처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순수하게 영장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최성목이한테 바지가랑이 잡는 게 정상이냐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최상목이 말 한마디면 경호처가 말을 듣는다? 천만의 말씀. 순진한 생각. 만약에 최상목이가 미친 척하고 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에 적극 협조하라, 박종준이가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무슨 경호처, 아니 공수처 진행의 무능함을 최상목이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제가 더 열받는 건 뭐냐,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는 거. 왜 철수하냐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증언 요청하고 영장. 왜? 법원 영장은 윤석열보다 헌법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고 헌법 위에 윤석열이 있습니까? 말이 돼요?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5시간 반 만에 철수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쉬워한 거죠. 인원들이 못 맞게 들어가면 정상적인 체포 의지가 있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수사 검사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저항하는 세력들 한 놈 한 놈 끄집어내서라도 문 열으라고 하면서 1박 2일 3박 6일까지 나오면 안 되죠. 제 말이 틀려요? 왜 나옵니까? 막는 놈들을 뚫고 들어가고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하고. 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1차 영장 집행의 실패는 윤석열이가 기 살려주는 거고 그구들 기 살려준 거예요. 더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당연히 2차, 3차는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제일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최성목이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 오히려 경찰과 군은 공수처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집행할 마음이 없는 거죠. 공수처 믿으면 안 돼요. 공수처는 제가 보면 집행 의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진짜 이 공수처 때문에 우리 국민들 진짜 인간 눈사람이 돼갖고 하얀 폭설이 내리는데 시민들만 또 거리에서 개고생하고, 이제 유효기간 하루 남았는데 시민들만 개고생하고, 공수처 그따위로 지금 하면 폭설에 지네들은 눈 온다. 야, 아니 난 참 기가 막히게 원래는 뭐 2차 영장 집행을 5일날 한다라고 난리치다가 눈 오니까 집행을 철회를 하고, 시민들의 그 염원은, 저는 공수처나 공수처장은요,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켜야죠. 제가 가장 화나는 점이에요.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야죠. 이 엄동설안의 폭설을 맞아가면서 공수처의 집행을 바라는, 응원하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그 염원을 외면하면 안 되죠. 지금 목숨을 건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 누구 잘못입니까? 공수처 잘못이에요? 윤석열 잘못이에요? 윤석열은 사형이에요. 윤석열이가 지금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죠. 바로 기각시켰습니다. 바로 기각. 응? 110조, 111조가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헌법 12조를 위반했다는데 바로 서울 서부지법원의 마성영 판사가 바로 기각했어요. 이건 뭐냐? 이제는 경호처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논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눈이 온다고 법 집행을 안 해? 미친놈들이죠. 응? 시민들에게 예의를 지켜줘요. 국민들의 염원을 이렇게 꺾으면 안 되죠, 공수처가. 응? 체포영장 기한 내에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나면 다시 영장 청구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는 사전 구속영장. 세 가지인데 공수처는 이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는 새끼들이고. 응?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6일날 마지막으로 체포를 재시도할 듯이다라는 내용과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일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두 번째 영장 집행을 나설 거라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은 법원에서 방금 윤석열의 체포 영장이 어떤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경호처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뭐 내세울 논리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가려면 어설프게 그런 인원 데리고 가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인원 경호처 인원이 200명이면 2000명 데리고 가서 압도적으로 인원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방해하는 애들은 한 명씩 다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영장 집행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안 할 것이다. 이 안 할 것이다의 어떤 말들이 좀 많이 쏠리는데 지금 한간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랑 여러 가지 상의를 좀 한대요. 그래서 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증강하는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안 한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안 하면 지네도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최상목이나 이런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인데 뭘?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영장 집행 기간 6일이 넘기면 그냥 바로 경찰로 사건 수사 넘긴 다음에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저 새끼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바로 다음날 나는 사실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갔는데 얘네들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체포 영장 이거는 진짜 헌법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저는 오동훈이는 직무유기예요. 법원에서 체포하라 그랬는데도 체포 못하는 게 경호처 때문이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안 되고 1박 2일, 2박 3일이 걸려도 그 자리에서 경찰 병력을 충원해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공수처 응원해주고 경찰들도 동요하는 거고 군대도 다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최상무기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랬다. 경호처가 세게 나와서 그랬다. 당연히 경호처는 똑같은 내랑 공범인데 경호처가 협조를 해줄 걸 바라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죠. 어쨌든 영장 만료가 D-1인데 만약에 6일 안에 영장 집행을 만약에 오동훈이가 못하면 오동훈이는 직무유기로 바로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공수처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공수처 이거 빨리 검찰이랑 같이 합동수사를 하든가 검찰도 끼워라. 야 체포도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응? 체포도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구속영장 친다고 구속으로 하러 갈 수나 있겠어? 안 그래요? 체포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구속영장 친다 그래갖고 그 구속영장 들고 구속시킬 수 있겠냐고. 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탄핵된 대통령 체포가 왜 이렇게 힘드냐요.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쿠데타, 대한민국
대통령 체포를 왜 못하냐? 응? 탄핵됐는데 직무가 정지됐어.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왜 이걸 못하냐? 응?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지금 체포 못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심각한 응?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공수처가 결국은 1차 영장 집행을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 경호처 기살려주고 구구들 기살려줬어요. 응? 그리고 쓸데없는 최산목 응? 압박해봐야 저 인간이 들어줄 인간도 아니고, 응? 최상목이는 사실상 탄핵시켜야 돼요. 믿지도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걸로 됐으니까 최상목이 탄핵시켜야 됩니다. 다 탄핵시켜야 돼요. 뭘 이런 인간들을 믿고 있습니까? 결국은 최상목이나 경호처에 의해서 내란이 지금 지속돼가고 있고,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권한대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말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가 지금 오히려 경제 내란이 연장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이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희망, 법원에서 윤석열이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도 적용이 안 된다, 이번 영장은 타당하다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공수처가 2차 집행을 안 하러 가면 이건 공범이에요. 그냥 법원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논란이 안 된다, 맞다, 기각한다. 윤석열이가 낸 거는 이의 신청은 기각한다.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먼저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합하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이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권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 다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윤석열 측에서 지적한 수색영장이 위법, 위헌적이라는 지적, 즉 대통령 그 국가보호시설이다 막 이런 거 있죠.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했잖아. 지금 이거 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것도 말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쟤네가. 하지만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여태까지 저것들 국힘당과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건 전혀 아니다. 공수처법 31조는 범죄자의 증거의 소재지 피고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으므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딱 했습니다. 이거를 했는데도 공수처가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새끼들은 공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재의 잔재 경호처.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여러분들 충격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날 실탄, 공포탄을 쏜 다음에 만약에 경호처가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도 내렸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온다. 근데 경호처는 아니다. 라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가 오히려 더 철조망을 세우고 인간 방패를 세우면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호처 없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이 경호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 이 경호처는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이승만 때는 경무대라 그래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을 했죠. 경무대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와 경비 업무까지 맡았다가 경무대가 그 당시에 가장 끝발 날리는 데였죠. 그 다음에 이 경호처는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입니다. 지금 경호처를 만든 거는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의 산물이에요. 5.16 쿠데타가 성공한 다음에 박정희가 국가재건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경호대가 박 전 대통령의 취임 뒤 대통령 경호실로 바뀐 거예요. 그때 그 경무대 경찰서가 이승만 때 그 경무대가 결국은 경호처로 박정희 때 경호대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경호실로 바꿨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 경호처, 경호실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만 대통령 수장이 임명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접 조직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승만 때는 곽영주, 거의 우리가 전두환 때는 누구였죠? 전두환 때는 장세동, 박정희 때는 차지철, 그쵸? 대통령 측근 제일 경호하는 새끼들이 2인자 소리를 들었잖아. 윤석열 때는 김용현, 이승만 때는 곽영주, 그쵸? 거의 대통령 행사하고 다녔고, 박정희 때는 차지철, 전두환 때는 장세동, 윤석열이가 이런 그 김용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관할을 하니까 최근접 조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근접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막 장관들도 야 이 새끼야 막 그러고, 옛날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청난 그 경호처나 이런 데서 끝발이 있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매일 보고 대통령을 경호하다 보니까요, 이 경호처가 마음만 먹으면 경호처를 견제할 장치가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경호처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 뭐 했냐라고 이렇게 정보를 캐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정적을 제거할 수 있고 이 위험성이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대통령 경호를 어떻게 하냐, 국토안보부 소속이에요. 국토안보부, 입법부 소속입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에서 비밀경찰국을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24hours라고 잭 바우어 나오잖아. 우리 미국 드라마 24hours 막 테크 그 미국 드라마 보면 그 잭 바우어라는 그 주인공의 역할이 국토안보부 소속이에요.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비밀경찰국 소속이잖아요. 그쵸? 미국 드라마 보면. 그래서 걔네들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갖고 테러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제에서 경호 담당을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비밀경찰국에서 하는 거고, 영국이나 일본, 캐나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산하, 경찰청 산하의 조직에서 이렇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직접 대통령이 경호실을 지휘하고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이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다음에 이 대통령 경호법이나 이런 경호를, 만약에 국회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이 뭐 행안위에서 행정안전부의 비밀경찰국을 만약에 대통령 경호처를 맡은다라고 하면 행안위원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경호처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거 독재의 잔재다. 경호처.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알렸죠. 경무대. 그 다음에 경무대에서 곽영주의 그 만행. 곽영주 나중에 사형당하잖아요. 알죠? 이승만 정부에서 경무대 경찰에 월권을 하다가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에 개입돼 갖고 곽영주도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다음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이 대통령 경무대를 대통령 경호실로 바꾼 게 박정희고,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자기가 직접 임명하면서 자기의 직속 부대로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어떤 짓거리를 하려고 했냐면,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어요. 김영현이가 여러분들 대통령 경호처장 하다가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내란 때문에, 그렇죠? 계엄령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이 김영현이가 여러분들 거의 우리가 옛날에 차지철이 생각난다라고 할 정도로 김영현이가 어마어마 국회 나와갖고 싸가지 없는 거 봤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 봤죠. 얘가 거의 뭐 2인자 노릇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2022년 11월에 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뭘 바꾸려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입법을 예고했었어요. 뭐냐, 대통령 경호법을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그랬다가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그때부터도 김영현이가 차지철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면서 이 새끼들이 진짜로 윤석열이가 5월에 취임했잖아.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경호처가 대통령 뭐 외곽은 55 경비단, 그 다음에 경찰 뭐 101여단, 202여단 얘네들이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했다가 이거는 유신 정권이랑 똑같다 하면서 민주당이나 반발을 해서 지휘 감독 대신 그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만 바꿔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 감독에서 협의로 문구를 바꾸면 어차피 군 누가 최고예요? 국방부 장관이잖아, 현재. 대통령 말고. 경은 누구예요? 경찰청장이잖아요. 어차피 윤석열이가 둘 다 임명하잖아.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 명의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청 조지호한테, 이번 계엄령도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찰청장이 협력을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난리를 쳐갖고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걸 잘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반대를 해서 이걸 만약에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최상목이가 협조해주라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경찰병력, 군병력 더 투입해달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경찰이나 군이나 전부 수도경비사령부나 경찰이나 어떤 경호처의, 그러니까 최상목의 요구를, 협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잖아요. 협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윤석열이가 탄핵당한 다음에 이런 조항이 있었고, 더 무시무시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어떤 짓거리를 하려고 그랬냐면, 경호처장에게 신원조사 권한을 주려고 그랬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응? 경호처장한테 신원조사 권한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려다가 없어졌어요. 경호처장한테 신원조사. 그러면 경호처에서 신원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정적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경호처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대통령에게만 지금 목숨을 바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호처의 충성 대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당선을 돼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윤석열이가 탄핵당하고는 순간 윤석열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살아있겠죠. 그런데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은 여러분들 법 중에 최상위 법이에요. 그쵸? 헌법은 대한민국 법 중에 최상위 법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이런 최상위 규범이나 모든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경호처의 행동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응?
지금 체포영장이나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헌법이 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쵸? 공권력의 행사를 했는데 경호처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경호처가 지금 윤석열을 저렇게 지킨다는 이유가 뭐냐면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가의 어떤 그 군사 비밀 보호 시설이라고. 대통령 경호법이 헌법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쵸? 헌법이 상위법이에요. 공무집행을 경호처의 법이 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응?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경호처가 돼야 돼요. 반드시 경호처 폐지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언제? 이재명 대통령 8년 차에 없애야 돼요. 이런 막강한 거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없애지 마. 알았지? 독해지자고. 응?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는 절대 우리도 그대로 써먹자고. 응? 우리도 그대로 다 써먹다가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해갖고 8년 차 때 바꾸면 돼. 나는 절대 우리만 민주적으로 하지 말자고. 응? 독해져야 돼. 니네들 이런 거 써먹었어? 그래, 어떻게 하나 봐. 저것들이 만약에 또 어떤 술수를 써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 말기 때 경호처법 싹 바꾸고 다 바꿔야지. 나는 요번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는 거 있잖아. 공수처장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이것도 8년째 바꿔야지. 공수처장도 냅둬. 우리가 정권 잡으면 무서운 최강욱 같은 사람들 공수처장 앉혀놓고 싹 조직에 냅둬야 돼. 응? 절대 여러분들, 저 인간들은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제도를 악용하는 새끼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는 우리는 적어도 쟤네들 같이 비상식적인 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권한 다 쓰자고. 나는 이런 나 혼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나빴던 거 다 고치자, 힘없는 대통령 됩니다. 그쵸? 힘없는 대통령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공수처장 대통령 임명하게 냅둬. 센 애들 해갖고 다 조져. 주권 말기에 입법부로 넘겨. 임명권. 감사원장 대통령이 왜 임명해? 이상하잖아. 근데 냅둬. 주권 말기에 넘겨. 응? 감사원장도 대통령 임명한 건 말이 안 돼. 행정부의 감시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을 대통령 임명한다? 말도 안 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 입법부 국회, 괜히 국회에다가 모든 권한 남겨줬다가 총선 혹시나 깨져봐. 안 그래요? 모든 권한을 국회에다가 지금 잘못 넘겼다가 혹시나 총선 깨져봐. 힘없는 대통령 되면 큰일 나. 응? 절대 넘기면 안 돼. 응? 국정원 쟤네들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 뭐 국정원에 뭐 국내 어떤 수사권 부활 시켜줘. 나중에 없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한테 당한 이유가 집권하자마자 검찰을 조졌어야 되는데 국정원과 기무사를 조져서 그런 거야. 응? 대한민국의 제일 나쁜 놈 넘버 3가 대통령이 제일 나쁜 놈 국정원을 조져주고 기무사를 해체시켰더니 넘버 3가 넘버 1이 돼버린 거거든. 안 그래요? 모든 권력기관을 다 살려놔. 그 대신 그 권력기관을 제대로 써야지. 그리고 말년에 우리는 공정한 법 집행을 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감사원의 어떤 권한을 국회에 이양해 주겠다. 왜?
다음 총선 또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024년 작년 총선은 이겼죠. 그럼 언제 제대로 총선이 이제 3년 남았잖아. 그치? 총선 2027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잖아. 그럼 2025, 26, 20 대통령 3년 차 때 아직은 레임덕 소리 안 들을 때 총선을 한단 말이야. 그쵸? 대통령 3년 차 때 총선을 치러요. 이때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 얻었을 때는 국회로 이전해줘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괜히 집권하자마자 우리는 민주적이다 그러면서 권력 주면 안 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가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실패가 그거예요. 청산 대상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적폐청산을 시킨 거.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 안 그래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나쁜 놈은 검찰인데 그 검찰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바람에 이 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자가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대선은 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의 어떤 경호처 더 강화하십시오. 경호처 군대도 통솔하게 하십시오. 707을 직할부대로 놓고 그쵸? 특전사도 직할부대로 놓고 왜 이재명 죽이려고 얼마나 하겠어. 더 강화하십시오. 더 강화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강화를 해보니까 국회에다가 좀 넘겨줄 때다 3년째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로 괜히 어설프게 국회에다가 권한 다 줬다가 총선 깨지면요, 권난동이나 저런 새끼들이 또 부활해갖고, 얼마나 쪼아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뭐든지 그래 쟤네가 만들어놨던 권력 그래 우리도 한번 써보자. 저것들은 권력을 쥐어주면 헌법 위에서 권력을 쓰려고 하는데 우린 적어도 법에서 준 권력은 제대로 한번 써보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비판받았던 이유가 주어진 권력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는 작살 한번 내고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여러분들 절대 해체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권력 잡으면 해체하면 안 된다. 개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헌해야죠. 근데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개헌하자. 저는 뭐든지 우리 중심이에요. 지금 개헌할 거 되게 많아요. 87 헌법이라 지금 4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법들도 많고 너무 많지만 절대 저것들이 개헌하자 그랬을 때 개헌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 잡았을 때 해도 개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절대 이런 경호처도 없어야 되고 독재의 산물이고 국정원, 검찰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청산의 대상이고 수사권과 기소권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제가 좀 얄미울 정도로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는 하지 마자라고 얘기하냐면 진보가 무섭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언론개혁? 제가 언론개혁 제일 잘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언론개혁 뭐 여러분들 뭐 구상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아니라 언론개혁은요 진보가 무서우면 알아서 깁니다. 진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갖고 권력을 줘도 언론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가 권력 잡으면 빙다리 삿바지가 권력 잡았는 줄 알고 헛것날 까대는 겁니다. 진보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면요 언론은 알아서 깁니다. 조중동 겁대가리 없이 까불다가 뒤진다는 걸 보여주고 안 그래요? 안 무서우니까 저쪽에 충성하는 거예요. 안 무서우니까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예요. 안 무서우니까 프레임 전환해서 자꾸 저쪽 편 드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좌파가 무서운 거야.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켜도? 제 말 맞죠? 대한민국 수구 보수 새끼들이 반란은 일으켜도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혁명은 민주당 진보의 몫이에요. 민주당의 몫이에요. 왜 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 혁명은 피를 흘리는 거거든. 응? 우리는 무서운 존재야. 원래 좌파가 무서운 거야. 원래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우파를 다 목을 쳐버리는 거야. 옛날에 그래갖고 조선시대는 권력이 바꾸면 알아서 목 내밀고 있잖아. 윤석열은 지금 쿠데타에 실패했어. 쿠데타에 실패했으면 목을 내밀고 있어야 돼. 왜 조중동이 감싸줄까? 응? 진보가 무섭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권력이 쥐어졌을 때 무서움을 보여주면요, 알아서 길고, 응?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 썼다가 나중에 언젠가 우리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아무리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법대로. 정청래가 그래서 박수 받는 거야. 응? 국회 법사위가 처음에는 정청래가 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국회의원 퇴장시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퇴장. 10분간 퇴장. 우리 막 처음에 좀 이상했잖아. 정청래가 오버하나?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가 순응하잖아. 왜? 잘 생각해보세요. 정청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다 쓴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정청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력을 다 쓰니까 국회의원도 질의하다가 뭐 질의권 뺏어버리고 퇴장시키는 거거든. 대통령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유상범이나 곽규택이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 알아서 정청래 위원장 눈치 보는 거 봤어요? 제 말이 여러분들 일리 있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법사위원장이면 다야! 막 난리치다가 예, 곽규택 의원 퇴장. 퇴장할 수 있는 당신이 뭔데 퇴장해? 국회법 제81조. 위원장은 회의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그럴 때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저쪽에서 정청래를 날리거나 뭐 윤리위에 회비 못하잖아. 왜? 법대로 하니까. 지금 법사위 봐봐. 순한 양들이 됐잖아. 무슨 유상범 봤잖아. 간사. 무슨 얘기할 때마다 정청래 눈치 보는 거 봤어? 이 말했다가 또 정청래가 또 불호령이 떨어지나 눈치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래? 법대로 하는 거야. 응? 나는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언론 조지고, 언론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조선일보 저런 잘못된 보도, 조선일보 그러고 언제 언론 조질 때는 세무조사가 최고거든요. 응? 세무조사하고 금감원 동원하고, 검찰은 그냥 수사권만 뺏으면 되고, 검찰은 저는 이간질 전략으로 해야 된다. 지금 뭐 기소만 할 수 있게 그것도 다 뺏어야 됩니다. 응? 검찰의 힘을 빼놓는 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돼요. 뭐든지 권력은 분산될수록 여러분들 분산될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니까 검찰의 세상이었잖아. 저는 영장 청구권도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힘을 더 빼놓을 수 있는 거는요, 검찰도 기소검찰과 공소검찰을 나눠놔야 돼요. 한쪽은 기소만 하는 검사, 한쪽은 공소만 유지하는 검사. 그러면 잘못된 기소는 공소검사가 야 이 새끼야 이걸 어떻게 이 새끼야 공소를 유지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 안에서도 싸울 수 있게끔. 야 이따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이 새끼야 나 이거 공소 못해. 얘네들도 싸울 수 있게. 잘못된 기소는 공소검사가 컷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경찰도 또 이러다가 뭐 경찰이 너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경찰도 또 국가수사본부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경찰이 있고, 경찰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권력은요 무조건 찢어놓으면 돼요. 공소는 뭔가요? 기소는 만약에 윤석열에게 내란죄로 재판에 기소를 법 죄명을 재판에 붙이는 거를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유지하는 검사가 따로 있죠. 공소검사라고 해요. 근데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검사와 공소검사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 사건들은 검찰이 기소도 하고 공소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기소는 어떤 검사가 하고 재판정 갔더니 공소는 다른 검사가 해요. 근데 이런 중요 사건 있잖아요. 조국 장관님 사건이나 무슨 그 장경심 교수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검찰이 하고 그 기소한 검사가 재판정까지 가갖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요 무조건 찢어놓으면 돼요. 찢어놓으면 최대한. 아니 기소랑 공소랑 같은 의미지만 그 기소한 사건을 재판정 안에서 계속 재판부와 싸워가면서 하는 그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권과 공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찢어내야 된다. 검찰은 무조건 하면 되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리고 저는 요번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국회도 직할대를 하나 둬야 되겠더라고. 그치? 이게 언제든지 또라이 새끼가 하나 나타나면 우리가 헌법이 파괴돼 왜 이렇게 흐리냐? 헌법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잖아요. 저는 국회도 직할부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국회도.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국토안보부라는 그 부처에 어떤 비밀 정보국이 있듯이, 그렇죠? 왜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총선을 이기면 저것도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국회에게 수사권을 줘야 돼. 이건 안 될까? 나는 국정조사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조건 개헌을 통해서 국회도 국정조사는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난 충분히 개헌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맨날 국정조사해봐야 수사권이 없어갖고 국회도 국정조사는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상설특검과 비슷하게 국회도 딴 건 아니라 국정조사는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권 분립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권 분립이에요. 이권 분립. 이권 분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는 규제할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사실 반의원 내각제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대통령이 권력이 막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반은 의원 내각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국회의원이 장관 진출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아니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에 가갖고 국무위원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반의원 내각제예요. 국회의원은 지역에 봉사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행정부에 가갖고 장관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실 입법과 행정은 거의 하나거든요. 지금 저것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장관을 뭐 인사청문회 통과시키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리고 인사청문회법도 절대 무슨 과거나 이런 거 키는 건 전문성. 그거는 인사 검증할 때만 인사검증위원회를 외부에게 맡겨서 인사검증을 외부인단을 구성을 해갖고 이 사람이 세금 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세청 미국에 뭐 국세청 뭐는 다 뭐 조사기관들 CIA가 어떤 인사검증을 하듯이 진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전문적인 영역의 어떤 비전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 그런 걸 봐야지. 인사검증할 때 보면 자식이 뭐 했고 나 이런 거 좀 아무리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미리 검증해 갖고 이 사람이 장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 자리를 맡아도 되는 것인가.
어? 이거는 좀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지금 현재의 권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괜히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윤석열 때 무슨 제왕적인 권력 그대로 하자. 오케이. 우리는 이재명 당 대통령은 절대 법대로 이번에 정청래 의원님이 표준 아니야. 법대로 하니까 이상이 없어. 대통령은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럼 법대로 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2027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때부터 서서히 바꿔버리자고. 경호처 없애고 그쵸? 정권 잡자마자 권력 내주면 안 돼. 무서움을 보여줘야 돼. 작사를 한번 내줘야지 이것들이 저것들이 더 무서워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제발 이번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하지 말자고. 알겠죠? 권력 잡자마자 막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총선 2028년인가? 국회의원 4년이잖아. 2025, 6, 7, 8 그러네. 2028년이네. 그러면 대통령이 올해면 2025 26년이 1년 차, 만 1년, 27년이 만 2년, 28년이 만 3년. 만 3년에 집권 4년 차. 약간 힘이 빠질 때네. 근데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니까 4년 더 하면 되잖아. 머리 좋지. 딱 좋다니까. 요번에 대선으로 하면 딱 좋은 게 2026년에 1년 차, 2027년에 2년 차, 2028년에 3년 차. 그쵸? 요 3년째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2020 하면 4 플러스 4.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요 자기네들이 윤석열만 지키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보면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애들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만 미쳤다라고 생각했거든. 처음에 윤석열만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이거 불과 두세 달 이후면요 국민의힘은 이건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얘네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요 되게 장엄해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민주공화정을 수립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는 왕정국가였잖아요. 고종이나 왕을 모시는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광복 이후에 민주공화정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 민주공화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이승만이는 결국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 이승만이를 물리친 게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의 어떤 민주공화정에 파괴하는 정치, 장기 집권하는 공화정을 파괴하는 이승만을 물리쳤죠. 그랬더니 갑자기 박정희라는 어떤 그 친일 부역자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다시 한번 4.16 혁명에 피를 흘린 4.16 혁명을 빛바라게 만들었던 5.16 쿠데타가 일어났죠. 박정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승만은 경찰을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했고 박정희는 여러분들 군과 정보기관 중앙정보부라는 그쵸? 안기부였나요?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동원을 해서 결국은 군과 정보기관을 통해서 박정희는 권력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짜 이 5.18 항쟁이나 부산 마산 항쟁 그리고 광주 5.18 혁명 여러분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좀 우리 용어 좀 정리하자. 응? 왜 4.19는 혁명이고 5.18은 운동이냐? 응? 좀 깎아내리지 마. 5.18은 혁명이지. 응?
군사 반란 세력에게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맞선 혁명이지. 안 그래요? 왜 3.1 혁명을 3.1 운동이라고 부르고 지네 마음대로, 응? 왜 4.19를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승만 정권을 물리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갖고 그걸 혁명으로 해준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쵸? 왜 이 새끼들이 4.19만 혁명으로 해줬어? 이승만 정권을 물리치고 5.16 쿠데타 세력들이 들어와갖고 4.19를 높이 평가해주면서 4.19 혁명이라고 해주고, 응?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해도 좋죠. 항쟁이 맞겠다. 항쟁. 그쵸? 민주화 항쟁이지 무슨 운동이에요. 응? 혁명 또는 항쟁으로 해야죠. 왜 6월은 항쟁이고? 이 새끼들 이거 여러분들 웬만한, 봐봐요.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라고 하잖아.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다 그래갖고 항쟁, 광주에서 일어났다 그래갖고 운동. 부마 항쟁보다 5.18 항쟁이 더 약했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부마 항쟁보다 5.18 항쟁이 더 약했냐고. 5.18 민주화 항쟁이에요. 이것들은 격화시키려고 민주화 운동. 이런 거는 우리가, 응? 용어부터 좀 해야 되고. 제가 왜 윤석열이나 국힘당은 왜 얘네가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피를 흘린 민주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피를 흘린 민주화의 역사를 43년 만에 계엄이라는 공포회를 끄집어내는 거죠. 과거에 수많은 우리 승국, 우리 민주항쟁에 떠는 우리 애국자, 우리 여러분들의 희생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절차적으로 어떤 그 완성된 공화정으로 나오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룬, 우리나라가 쉽게 민주화가 된 나라가 아니죠. 되게 어렵게 민주화가 된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4.19 혁명 때 경찰이 발표해서 수많은 민중들이 죽고, 응? 5.16 쿠데타에 맞섰던 우리 또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간첩몰이와 용공 조작으로 얼마나 죽고, 5.18 항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87 항쟁에 의해서 박종철군, 이한년 열사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는 피로 이룬 민주주의 역사를 너무 얘네들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체계적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의 20대들은요,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 응원봉 들고 나오시는 우리 20대 여러분들,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키즈들이에요. 2010년에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오세훈에게 반기 들었던 세대들이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에 반기 들었던 세대들이 지금 20대, 2010년도 일이거든요. 2014년 전에,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 전에로 넘어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할 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20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분들이 지금의 40대가 된 것이고, 그때 30대들이 저 같은 50대가 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중추는 20대부터 50대, 조금 나이 먹어진 60대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송두리째 이 민주주의의 장엄한 역사를 윤석열이가 너무 쉽게 본 거죠. 제가 보면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는 세력들의 욕을, 그러니까 자기 주권자에게 촛불이를 가놓는 새끼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형시켜야 돼요. 진짜로. 그냥 지금 국힘당은 윤석열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에게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신하들이라고 생각하죠. 주권자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위에,
2박 3일 투쟁을 하고 왜 그래요?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돌려놓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지금 다들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윤석열이가 파괴하려고 그랬던 것을 그런 부역자들과 함께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려는 그 놈들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공화정을 다시 제자리 12월 3일 더 나아가서는 2022년 대선 전으로 우리가 지금 돌려놓는 거예요. 그쵸? 응?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전으로 윤석열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미치광이 정권 전으로 우리가 다시 민주공화정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은 지금 탄핵 방해하느라고 여념이 없고 윤석열 지키는 게 무슨 보수 우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을 뭐 제 방송 들으면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리 아스팔트 투쟁 뭐 지금 정광훈이나 태극기 부대들이 아스팔트에 쏟아져 나오죠. 우리 민주 진영의 거리 투쟁은 거의 이승만 정권 이후 4.19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4.19 혁명의 이 1960년이었으니까 60년 됐죠. 그쵸? 응?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너무 허접해요. 그러면 저기 수준에 맞는 좋은 방송 가서 들으시고 수준이 높으신 미안해요. 내가 허접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거리의 투쟁은 우리 민주 진보의 거리의 투쟁은 6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 민주 진보의 거리의 투쟁은 60년이 넘었어요. 저들 여러분들 지금 정광훈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거리의 투쟁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8년이에요. 8년. 불과 8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년이에요. 2017년부터 저것들 태극기 부대가 등장합니다. 그쵸? 2017년 박근혜 탄핵 집회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년째죠. 응? 8년째. 그럼 왜 저렇게 됐냐? 사실 아스팔트 투쟁의 전유물은 진보였어요. 응? 근데 진보가 계속 이 아스팔트를 장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한 정치의 어젠다 역할을 하죠. 어떤 사회 대개혁이나 어떤 노동자 그리고 민주화, 문제화, 항쟁 이런 것들이 거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정광훈을 중심으로 이제 태극기 부대가 모여들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지네들은 우리같이 어떤 투쟁의 역사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대한민국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자기네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광훈이나 이런 태극기 부대가 국힘당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국힘당을 움직일 수 있는 밖의 조력자들의 역할을 지네가 어설프게 따라한 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 민주진영의 아스팔트 투쟁과 대한민국의 반민족 세력들 거리의 투쟁이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정권, 부정한 민주주의 파괴자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법치를 지키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만 저들은 잘못된 반헌법적인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 다음에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정광훈이가 순수하게 여러분들 그냥 박근혜 지켜주면 와 하고 끝내냐? 여러분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내 돈 써가면서 투쟁하나? 쟤네들은 안 그래요. 쟤네들은 반드시 자기네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네들이 뭔가를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어설픈 거죠. 명분도 없고.
저것들이 어설프게 아스팔트 투쟁을 익혔는데 그 익힌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민주주의의 거리의 투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저 태극기 모독 부대의 아스팔트 투쟁은 정치권들이 끄집어낸 거죠.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거죠. 응? 저것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모이던 애들이고, 거기 정광훈이 같은 미추광이 같은 애들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나도 모르게 광장에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어떤 애국심으로 나가는 거고, 저쪽은 일부 권력을 유지하는 새끼들이 어떤 정광이나 이런 놈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이고 저거는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런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애들의 어설픈 아스팔트 투쟁, 결국은 저게 이익이 될까?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이익이 안 되냐면, 국힘당이 살라 그러면 정광훈이나 저런 자칭의 애국 보수라고 하는 저 구구들과 손절을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힘당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되거나 그럴 일도 없지만, 저 정당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저런 구구도 아닌 저런 반민족적인 미치광이 집단들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자꾸 나타나갖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손절을 해야 될 대상과 자꾸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쟤네들은 모른다. 지금 저거들이 얼마나 미치광이 짓을 하는지는 두세 달 후면 국힘당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있다. 저 새끼들 보세요. 정광훈이가 개최한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라가고 마이크 잡고 앉아있잖아요. 오히려 손절을 해야지 사는데 오히려 위기 때마다 손을 더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추 세대는 20대부터 50대잖아요. 쟤네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저기 집회 나오는 애들 보면 거의 또라이들이잖아요. 제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오세훈의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20대들,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던 그 당시에 20대가 지금은 40대와 50대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쟤네들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없는데, 오히려 저 낡은 저 극우 보수들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손을 잡고 앉았으니까 나쁜 놈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10중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